북한이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와 전술 유도 무기가 동원된 화력 타격 훈련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장거리 방사포와 함께 우리 측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돼 한미 간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청와대는 북한이 어제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 가운데 탄도미사일도 포함됐다는 관측에 대해 최종 판단은 이르다고 밝히고 북한의 의도를 파악한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전술 유도무기 훈련 공개로 정치권 공방이 거셉니다. 자유한국당은 미사일을 발사체라고 말하는 정부의 거짓 발표는 국민 호도라며 공세에 나섰고 여당은 통상적 군사훈련으로 보인다며 북한과 대화를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과의 약속을 깨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합의는 이루어질 것이라며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자회사인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빼돌린 회사 공용 서버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삼성 바이오 분식회계 수사의 핵심 물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시내 아파트 평균 가격이 3개월 연속 하락해 8억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강남 3구와 용산구의 경우 평균 매매 가격이 10억 원 이상으로 여전히 높았습니다. 어린이날인 오늘 서울 낮 기온이 26도, 대구는 28도까지 오르며 초여름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나쁨 단계까지 오르고 오존 농도도 크게 치솟아 외출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북한이 어제 전술 유도무기 훈련을 했다고 보도하며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사진상으로는 방사포와 함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게 맞다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입니다. 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성 기자. 네, 국방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어제 발사한 발사체가 뭔지 분석 중이었는데 북한이 발사한 무기의 모습까지 공개했죠. 네, 북한이 발사체를 쏜 지 하루 만에 방사포와 전술 유도 무기를 훈련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북한 매체는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와 전술 유도 무기가 동원된 화력 타격 훈련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진을 공개해서 무기의 생김새까지 보여줬습니다. 북한이 전술 유도 무기라고 부른 무기는 외형상 러시아의 전술 탄도미사일 이스칸다르와 거의 흡사합니다. 북한이 지난해 열병식 때 공개한 단거리 지대지 탄도미사일입니다. 이 사거리는 60에서 70km에서부터 500km까지 조절이 가능하고 최종 단계의 진입 각도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유도가 가능해서 요격이 어렵습니다. 우리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협적인 무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군사적 무리수를 두고 신속하게 재원과 사진까지 공개한 건 효과적인 대미 압박 차원이겠죠. 네, 북한 매체는 이번 훈련을 통해서 자신들의 자주권과 존엄 또 생존권을 해치려드는 세력이 있다면 즉각 반격을 가할 군의 의지를 과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직접 훈련을 지도한 김정은 위원장은 예고 없이 불의에 조직한 화력 타격 훈련이 성과적으로 진행됐다며 만족을 표했습니다. 이어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진정한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고 담보된다며 전투력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북미 협상이 답보 상태에 놓인 상황에서 한미가 연합훈련을 이어가자 군사적 행동으로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함경남도에 있는 금야강 2호 발전소도 시찰했습니다. 수력발전소인데요. 자신의 힘으로 발전소를 일으켜 세우고 또 전기 생산을 정상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평가할 만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군사 행보와 동시에 경제도 챙김으로써 자력으로 경제난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보풀이됩니다. 네, 그런데 어제 쏜 게 탄도미사일이면 대북 제재 위반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도 제재 위반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북한의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이 평가에 신중했던 이유인데요. 우리 군은 어제 북한이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고 이 발사체는 동해상까지 최소 70에서 최대 200km까지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처음에는 북한이 쏜 기종을 단거리 미사일로 발표했었는데 40여 분 만에 단거리 발사체로 수정 발표한 겁니다. 북한의 보도와 관련해서 정부와 군 당국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지선입니다. 청와대는 북한이 어제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 가운데 탄도미사일도 포함됐다는 관측에 대해 최종 판단은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한미 군사당국이 현재 발사체 종류를 분석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이번 발사에 대해 트위터로 직접 반응을 내놨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과의 약속을 깨고 싶어하지 않는다며 합의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난을 자제하면서 협상의 문을 계속 열어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한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처럼 아주 흥미로운 세상에서 어떤 일이든 발생할 수 있지만 김정은은 북한의 대단한 경제 잠재력을 확실히 알고 있고 이를 방해하거나 중단할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정은은 내가 그와 함께한다는 것을 알고 나와의 약속을 깨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합의는 이루어질 것이라며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반응을 담은 트윗은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한 지 13시간여 만에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트윗에서 북한 발사체 발사에 대한 직접적 비난이나 맞대응은 자제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의 문을 계속 열어뒀습니다. 재선가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북한의 추가적인 군사행보를 막아보려는 의지도 담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으로부터 충분한 브리핑을 받은 것으로 미 언론이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발사체 발사 보고를 받고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을 속인 것처럼 화를 냈다고 미 인터넷 매체 폭스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또 고위 참모진이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하기 전에는 어떤 트윗도 올리지 말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력히 권했다고 폭스는 보도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북한이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화력 타격 훈련을 했다며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방사포와 함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도 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공개한 발사체의 종류와 이를 공개한 의도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국방안보포럼 양욱 수석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이 사격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예,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죠. 예, 일단은 과거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미사일의 발사 장면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뭐 정확하게 지금 아직 저희가 명칭 부여하고 있지 않았지만은 네. 작년 그러니까 2018년 2월에 북한군 창건기념 열병식 때 공개되었던 미사일이 있습니다. 차량에 두 발이 탑재돼서 이제 발사되는 방식인데요. 네. 이게 지금 아마 자료 화면이 나중에 있으면 찾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 있는 이 차량입니다. 예. 보시다시피 차량에 굉장히 일반적인 트럭에 8륜 트럭에 이 미사일이 두 발씩 장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 네네. 이렇게 이 무기가 나왔는데 자 뭐냐 하면은 이 무기가 한 번도 시험 발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원래 북한이 저렇게 그 공개를 하고 나면은 네. 시험 발사를 그 공개하고 난 다음에 하여튼 굉장히 짧은 단시간 내에 하는데 발사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은 2월 하면은 어떤 게 기억나십니까? 우리 왜 한참 남북 간의 어떤 뭐 대화, 그다음에 뭐 선수단 파견, 응원단 네. 파견 이제 이런 것들이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무드 때문에 어떤 실질적인 발사나 이런 것들이 관측되지 않았는데 자, 이것이 이제 거의 뭐라고 그럴까 거의 1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 공개가 된 것이죠. 네. 발사 장면이.
그러니까 물론 지금 정밀 분석을 하고 있고 그 결과를 기다려봐야 알겠지만 예.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맞다면 이번에 처음으로 사격 훈련을 공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 뭐 분석하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이미 북한이 이 노동신문을 통해서 이 무기 체계 자체를 공개를 했고 네.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이 탄도 미사일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부정을 할 것은 없고요. 예. 다만 이제 어떠한 의도이냐, 그다음에 또 그간 이제 북한이 쓰는 어떤 무기 체계들, 그러니까 이것이 뭐 장거리냐, 뭐 중거리냐, 단거리냐에 따라서 다양한 정치적 함의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도 예. 한 가지 관점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조금 전에 그 열병식 당시의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또 예. 앞에 또 예. 모형도 갖고 나오셨습니다. 예. 이게 지금 추정되는 그 모형인가요? 예, 맞습니다. 일단 뭐 자료 화면에 있으면 같이 보시면서 보면 명확할 것 같은데, 자 보시면은 차량이요. 네. 차량이 이 미사일을 두 발을 지금 화면 나오시죠? 보면은 저기 자세히 보시면은 예. 미사일이 두 발이 이렇게 실린 채로 가고 있습니다. 예. 이 보시면은 이제 그 옆쪽에 덮개 같은 게 있어서 평상시에는 덮개를 덮고 있다가 필요할 때 이렇게 꺼내서 발사를 하게 되고요. 네. 발사를 할 때는 미사일 발사대는 수직으로 기립을 합니다. 그래서 두 발을 동시에 쏘지는 않고 한 발씩 쏘게 되는 방식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런데 저기에 보였던 그 차량이 사실은 좀 군용 작전용 차량으로 좀 발사용 차량으로는 부적합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공개를 된 그 사진을 보니까 예. 지금 제가 들고 나온 이 모형과 거의 동일한 그런 발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보여주시는 이 모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그러니까 지난해 열병식 때 공개한 그 무기의 모형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지금 이제 그것이 지금 이렇게까지 진화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뭐냐면 지금 제가 이 들고 나온 모형은요, 지금 러시아가 활용하고 있는 이스칸다르라는 미사일입니다. 네. 이 미사일은 이 단거리 미사일이고요. 사실은 이제 러시아가 이것을 자꾸 유럽 지역에 배치한다라고 그래서 이 소위 이 중거리 미사일 폐기 협정, INF 협정이 이 뭐라고 그럴까, 이 협정의 위반이다라고 해서 미국이 굉장히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나토국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미사일 중에 하나입니다. 예. 현재 존재하는 탄도 미사일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라고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사실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이스칸다르라는 미사일은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현무2 미사일의 개발의 베이스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스칸다르 미사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 네. 약간 일반 미사일과는 틀리게 총알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예,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탄도 비행이 아니라 편신 탄도 비행이라고 해서 약간 탄도를 좀 낮게 날거나 비정상적으로 날게 발사할 수 있게 그렇게 개발이 된 굉장히 예. 탄도 미사일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첨단 탄도 미사일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방식도요, 고체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언제든 준비된 상태로 발사가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그것과 거의 같은 것이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인데요. 자, 이것이요, 지금 제가 또 하나 사진을 지금 들고 나왔는데, 여러분 혹시 이 사진이 뭔지 좀 보시면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이것은요, 지금 보시면 이 사진은 대한민국 육군이 사용하고 있는 현무2 미사일의 사진입니다. 미사일의 모양이 거의 동일하신 것을 눈으로 거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이렇게 보면은 사실 그래서 대한민국도 이러한 이 중요성을 인식을 했기 때문에 네. 우리도 이제 이러한 미사일들을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네. 결국 북한도 이 탄도미사일 기술에서 뒤지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네. 새롭게 이런 미사일들을 개발하고 있던 것으로 네. 보입니다. 네, 위원님. 그러면 지금 이스칸다르 그 러시아 미사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북한이 오늘 공개한 그 장면에 나온 미사일도 이 이스칸다르와 흡사하다. 그래서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신 것을 보면 고체 연료를 사용하니까 언제든 발사할 수 있다. 예. 그리고 각도도 바꿀 수 있다. 이런 설명을 해주셨던 걸로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미칠 영향도 클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일단은요, 이 사거리를 봐야 되는데요. 이 200km가 과연 최대 사거리를 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추가 분석이 필요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원래 그 러시아의 이스칸다르 미사일은 뭐 처음에는 500km였다가 800km 버전도 있고 자꾸 사거리가 늘어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집중해야 될 것은요, 러시아의 이스칸다르 미사일은 핵미사일입니다. 아, 예, 핵을 탑재를 하고 예. 단거리 공격을 하기 위한 핵미사일이라는 점이죠. 네.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이 핵미사일로 쓸 수 있는 미사일을 실험 개발하고 있다. 단거리 미사일을 실험 개발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상대적으로 소형화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적당한 크기의
파괴력을 지닌 탄두의 개발도 동시에 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결국에는 어떤 의도를 가진 것인지 이게 중요하다. 그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미사일 발사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의도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의도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은요. 미사일 발사 자체는 분명히 자신들의 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의도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것을 북한이 노동신문에 실느냐 실지 않느냐, 그다음에 그 노동신문에서 어떠한 톤으로 얘기하고 있느냐가 결국은 북한이 전달하고자 하는 정치적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북한은 이렇게 군사적 수단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는데 활용을 해왔다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뭐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뭐냐하면 실제 군사 기술 이 실험 평가를 통해서 기술을 높이고 그다음에 거기서 자신들이 만족한 성과가 있을 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지도자의 지도력을 보여주고 또 그다음에 주변국에 대해서 자신들의 어떤 불만이나 혹은 요구사항 혹은 자신들의 뉘앙스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데 어떤 정치적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걸 공개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오늘 이 공개된 그 탄도 미사일로 추정되는 이 발사체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시험 발사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또 분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모습이 공개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그 여태까지 특히 이제 아마 2017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들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때도요 그 공개되기 전에 굉장히 여러 차례의 시험 발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지난 불과 한 2, 3주 전에 있었던 그 시험 발사의 경우에도 관련된 시험 발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의 차이는 뭐냐 하면은 다 그 시기의 정세. 왜냐하면 그때는 여전히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대화라든가 혹은 뭐 러시아와의 대화, 중국과의 대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었었고요. 자, 그다음에 군사적 성과의 면인데 즉 그것이 그때 그 시험 자체가 이 소위 1호가 직접 거기를 가서 보면서 만족을 할 만큼 어떤 그런 성과를 포장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 이벤트와 결합할 수 있냐의 없냐의 문제인데 그런 정도 성과의 시험까지는 아니었다. 네. 결국 이번은 훈련이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북한은 훈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새로운 무기 체계의 시험 평가를 위한 장면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이걸 장거리가 아닌 단거리에 초점을 맞춰서 본다면 북한이 앞으로 계속해서 그 수위를 올릴 가능성도 있고 단거리로 수위를 좀 조절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사실은 북한은 계속적으로 수위를 이렇게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절을 해 나갑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미사일 발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사 자체보다는 이 발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자신들의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북한은 이것을 아예 지금 자신들의 그 불만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수단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결국 뭐냐면 강한 국방력으로 굴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노동신문에 같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노동신문에 어떠한 멘트가 들어가 있냐를 봐야 되는데 결국 뭐냐 하면 지금 어떤 이 주변국과 관련된 비핵화 협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밀리는 듯한 모습이 좀 연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노이라든가 뭐 혹은 심지어는 푸틴과의 대화에서도 별 그 가시적 성과를 얻지 못했고요.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다. 그 메시지는 어떤 것이냐? 즉 주변에서 아무리 그렇게 비협조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길을 가겠다. 그다음에 또 이런 부분이 있겠죠. 결국 내부에 혹시 어떤 불만이나 의혹의 눈초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한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곤란해진 건 대한민국 정부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이것을 9.19 위반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뭐 사실은 서로 뭐 도발하지 않겠다라고 우리가 지금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우리 정부도 지금 이렇게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가 없었다. 그래서 위기가 관리됐다라는 것을 그간의 그 어떤 북한과의 대화의 최대 성과로 지금 얘기를 해왔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좀 약간 좀 의문시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좀 조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제 상황을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애초에는 발사체를 발사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40분 정도 시간이 걸려서 입장이 바뀐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제가 뭐 배경을 제가 함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합참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참부 같은 그러니까 합참에 있는 우리 합동참모본부에 있는 부서들이 네. 이런 움직임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떠한 무기 체계를 발사했는지 예를 들어서 아마 이 미사일 런처나 이런 것들을 미리 보고 있었을 가능성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뭐 혹시라도 이제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좀 말을 좀 고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뭐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그 배경에 의해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뭐 제가 언급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애초에 단거리 미사일로 발표를 했다가 이제 40분 만에 발사체, 단거리 발사체다 이렇게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 잠시 짚어봤는데 예. 이렇게 우리 군 당국에서도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예. 이게 만약에 미사일이다 그러면 대북 제재 위반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되겠는데요. 사실 대북 제재 위반하고 관련돼서 당연히 위반인데요. 자, 여태까지 미국이 혹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해 오지 않았습니다. 네. 반응해 오지 않았고 되려 이제 민감하게 반응한 게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중거리나 장거리 미사일 그러니까 지난번에 화성 12호, 14호, 15호 이 발사 때 거의 뭐 미국이 굉장히 그 긴장의 강도를 높이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그 이외에 예를 들어서 좀 단거리 미사일들의 발사에 있어서는 그닥 그렇게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요 단거리 미사일에 반응해야 될 거는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아니라 대한민국입니다. 또한 특히 우리는 지금 이제 이 북한과의 어떤 군사적 화해, 긴장 완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 버젓이 대한민국만을 사정권에 두고 있는 미사일 그것도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을 들고 나와서 실험 발사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는 점 이런 점들이 일종의 그 군사 합의 위반 혹은 그간의 화해 분위기에서 이제 다시 또 이 군사 경쟁 분위기로 바뀌는 것은 아닌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고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군이 상당 부분 부담을 가질 가능성도 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뭐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치적 판단, 그러니까 국가의 정부의 리더십에 의한 판단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한의 이 발사체 발사가 대내외에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북한을 둘러싼 정세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자회사인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빼돌린 회사 공용 서버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 서버를 직원 개인의 자택에서 발견했는데 지난해 윗선의 지시를 받아서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드러난 결정적인 증거인데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을 밝히는 핵심 물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지훈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검찰이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대용량 서버를 확보했는데 자, 직원의 집에서 찾아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지난 3일 새벽 수도권 자택에 머무르던 삼성바이오에피스 직원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A씨의 자택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 재경팀에서 사용하던 회사 공용 서버가 통째로 발견됐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여러 명이 동시에 접속해 중요 문서를 작업하거나 저장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그룹웨어 데이터를 저장하는 대용량 서버입니다. 콜옵션이나 상장에 관한 자료 등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 5천억 원대 분식회계 의혹과 그 고의성을 밝힐 결정적인 증거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회사 자산인 컴퓨터 공용 서버가 어떻게 팀장급인 직원 개인의 집에 보관되고 있었는지 그 배경도 주목되는데요. 검찰은 회사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해당 직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직원 언제부터 회사 공용 서버를 집에 보관해 왔는지 이 부분도 나온 얘기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해 5월에서 6월 사이에 A씨가 윗선의 지시에 따라 회사 공용 서버를 떼어내 자택에 숨겨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가 금융감독원 회계감리를 받은 뒤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 무렵 직원들의 컴퓨터와 휴대전화에서 회계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2명은 지난달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구속된 간부들은 그동안 개인적인 판단으로 한 행동이었다며 그룹 차원의 지시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개별 기기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회사 공용 서버까지 은닉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이것도 중요하게 밝혀야 될 텐데 검찰이 확보한 공용 서버에서 앞으로 어떤 자료가 나오는지가 중요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이번에 발견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재경팀 공용 서버를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직원이 사용하는 컴퓨터가 아니라 공용망이 담긴 서버이기 때문에 콜 옵션이나 상장에 관한 회계 자료가 있을 것으로 보고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한 겁니다. 검찰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과정은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까지 들여다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삼성바이오 측이 채권평가사 측의 접근에 원하는 대로 콜옵션 평가가 어려웠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주도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또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원들이 이재용 부회장을 뜻하는 JY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뜻하는 VRP 등을 검색해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자료를 삭제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이런 증거인멸 과정에 삼성 미래전략실의 후신격인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소속 임원이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는데요. 검찰은 그룹 차원에서 증거인멸에 개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삼성전자 TF 백모 상무 등 윗선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신지원입니다. 전현직 법관이 무더기로 기소된 이후 법원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사법농단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증인만 200명이 넘게 신청되는 등 재판 진행이 늦어지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기한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강희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8개월 넘게 이어진 수사 끝에 지난 2월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일제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재판 개입, 법관 인사불이익 조치, 법관 비위 은폐 등 사건과 관련하여 구속 기소하고 이후에도 전현직 법관 10명을 무더기로 기소하면서 현재 법원에는 임종헌 전 차장까지 사법농단 재판만 7개가 걸려 있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 정식 재판이 시작된 건 임 전 차장 1명뿐이고 진행도 예상보다 지지부진합니다. 먼저 임 전 차장 변호인단이 지난 1월 일괄 사임하면서 첫 공판은 3월에야 시작됐습니다. 관련자 수백 명의 검찰 진술조서 내용도 동의하지 않아 200명이 넘는 증인을 불러야 할 처지입니다. 이 가운데 일부 법관들은 자신의 재판 일정을 이유로 심지어는 법원 체육대회 일정 등을 핑계로 증인신문에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도 마찬가지로 증인 200여 명이 신청되는 등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구속기간입니다. 지난해 11월 14일 구속 기소된 임 전 차장의 1심 구속기간은 당장 오는 13일 끝납니다. 하지만 증인신문 등 일정을 보면 이 안에 1심 선고가 내려지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임 전 차장 측이 의도적으로 재판 진행 속도를 늦추고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기소된 범죄 혐의에 대해 새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오는 8일 임 전 차장의 재구속 여부 결정을 위한 신문기일을 열고 양측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구속 만료까지 시간이 촉박한 만큼 결과는 이번 주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아파트 주민이 흉기를 휘둘러 다른 주민을 중태에 빠뜨렸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세종시 고운동의 한 아파트 14층 복도에서 주민 47살 권모 씨가 다른 주민 46살 임모 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뜨렸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권 씨는 처음엔 층간소음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두 집의 층간소음 갈등이 신고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원한 등 다른 범행 동기는 없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에 2살과 4살 아이를 포함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오늘 새벽 4시쯤 시흥시 은행동에 주차된 차량에서 34살 A씨 부부와 아이 등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 부부에게 차를 빌려준 렌터카 업체는 반납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되지 않자 차를 찾는 과정에서 이들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더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미사일을 발사체라고 말하는 정부의 거짓 발표는 국민 호도라며 적극 공세에 나섰고, 여당은 통상적 군사훈련으로 보인다며 한국당이 가짜뉴스를 멈춰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정윤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의 자세한 반응 전해주시죠. 네, 일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해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오늘 구두논평을 통해 통상적인 군사훈련 차원인 것 같지만 북한과의 원활한 소통을 이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를 자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상호 간의 군사 합의대로 적대 행위는 일체 중단되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북한 발사체 발사가 불종적인 대북 정책 결과라는 자유한국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앞서 황교안 대표가 미사일이 아니라는 국방부의 발표는 거짓말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 당대표가 증거도 없이 가짜뉴스를 퍼뜨려서는 안 된다며 대중 앞에서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는 건 지도자로서 결격 사유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북한이 다시 본성을 드러냈다며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하고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일이 아닌 발사체라고 말하는 국방부의 발표는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적 앞에서 무장해제를 한 우리 정부는 만고의 역적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굴종적이란 표현은 일방적으로 타격을 당하면서 자존심을 세우지 못하는 것을 뜻한다면서 북한으로부터 오지랖 넓은 중재자라는 소리를 듣고 홀로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식을 여는 현 상황에 대해 상식적인 판단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오늘 논평을 통해서 북한이 도발한다고 해서 대화 협상 기조를 중지하거나 폐기할 것은 아니라면서 제재와 대화의 병행 속에서 접점을 찾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오늘 오후 3시쯤 당내 북핵 외교안보 특별위원회를 긴급 소집하고 북한의 도발 관련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시내 아파트 평균 가격이 3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8억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강남 3구와 용산구의 경우 10억 원이 넘었고 강북의 14개 구의 경우 평균 6억 2천만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병환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서울 아파트 평균 값이 8억 원 아래로 내려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3개월 연속 하락하며 8억 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한국감정원 조사를 보면 4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7억 9,921만 원으로 집계돼 올해 1월 8억 원을 넘어선 후 처음으로 8억 원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월에 8억 1,012만 원을 기록해 지난 2012년 감정원이 통계를 집계한 이래 처음으로 8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9.13 규제 대책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가격 하락이 시작돼 2월에 8억 602만 원, 3월에 8억 215만 원으로 내려갔고 4월 들어 8억 원 이하로 내려간 것입니다. 이 같은 매매가 하락은 지난 3월 중순 이후 급매물이 팔리기 시작하며 실거래가가 내려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강북 14개 구의 평균 매매 가격은 1월 6억 3천만 원에서 4월에 6억 2천만 원으로 소폭 하락했고 강남 11개 구는 9억 6천만 원에서 9억 4천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강남과 서초, 송파, 용산 등 4개 구는 평균 매매 가격이 10억 원 이상으로 여전히 높았습니다. 또 다른 시세 조사기관인 KB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월 8억 4,025만 원에서 4월 8억 1,131만 원으로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올해 주요 재벌그룹 총수의 자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평균 34%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벌닷컴이 자산 상위 60대 그룹 중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확인된 39개 그룹 총수의 자택 공시가격을 집계한 결과 총 4,293억 원으로 작년보다 33.9% 증가했습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서울 한남동 등 주택의 공시가격은 총 964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8.5% 상승했습니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한남동 자택 공시가격이 404억 원으로 54.8% 올랐고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의 한남동 자택은 372억 원으로 48.8% 상승했습니다.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올해 들어 국민연금을 늦게 받아 더 많이 받겠다는 이른바 연기연금 신청자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들어 연기연금 신청자는 2월 말 현재 3,730명에 달했습니다. 2개월 새 지난해 전체 연기연금 신청자 2,215명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하지만 수령 시기를 늦추면 많이 받는 대신 수령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연기연금을 신청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내전 중인 리비아가 한국 중고차의 최대 수출 시장으로 떠올랐습니다. 자동차 업계와 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고차 수출은 10만 7,321대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2.9% 상승했습니다. 승용차가 8만 6,792대이고 화물차와 승합차 등 상용차는 2만 529대입니다. 세계은행은 올해 국제유가가 현재 수준에서 더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원유 제재 등이 위험 요소로 지목됐지만 유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조수현 기자입니다. 세계은행은 반기 보고서에서 국제유가가 현재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원유 가격의 평균은 배럴당 66달러, 내년에는 배럴당 65달러 선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경기 성장세가 약화하면서 원유 수요 속도도 함께 둔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에 따른 겁니다. 또 지난해 미국의 셰일 원유 생산이 급증한 점도 반영됐습니다. 지정학적 위험 요소 중 하나로는 지난 2일부터 적용된 미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제재가 지목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국가들의 제재 준수 여부가 불투명한 만큼 당분간 유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실제로 중국과 터키는 미국의 일방적 조치를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Petrol kaynaklarımızı yani ithal ettiğimiz petrolün kaynağının çeşitlendirilmesi kısa sürede mümkün gözükmüyor.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산유국들이 이란산 원유의 공급량 감소를 증산으로 메울지도 변수입니다. 이 밖에 주요 산유국으로 꼽히는 리비아와 베네수엘라의 정정 불안도 유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아울러 국제해사기구의 황산화물 규제 등에 따라 화석연료 사용이 제한되면서 가솔린이나 디젤 가격이 일시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세계은행은 예상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오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1분기 국내 경제 역성장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이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 원달러 환율. 하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급등하기 시작하더니 연휴 전 마지막 거래에선 1,170원의 벽마저 허물고 말았습니다. 지난 2017년 1월 이후 2년 3개월여 만에 최고치입니다. 이는 미국 경제가 예상 밖의 호조를 보인 가운데 우리나라는 지난 1분기에 역성장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두 나라 경제에 대한 상반된 전망에 달러는 강세를, 원화는 약세를 보이는 겁니다. 다만 당국은 환율 급등을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에 몰렸던 외국인의 배당금 송금 등 계절적 영향이 컸고 국내 경제 지표에 대한 외환 시장의 우려도 없다는 게 그 근거입니다. 경제에 미칠 영향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일반적으로 환율이 오르면 수출 제품 가격이 하락하는 만큼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수출 물량 자체가 감소하는 추세라
큰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또 국내 수출 품목이 과거와 달리 기능이 뛰어나고 비싼 이른바 하이엔드 제품 위주라는 점도 무시 못할 변수입니다. 오히려 환율 급등이 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외국인 자본 유출의 촉발을 가져옴에 따라 기업 실적의 악화와 이에 따른 그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도 저하를 가져옴에 따라서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측면이 초래될 수 있다는 측면에 악순환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환율 급등락의 부작용이 나타나기 전에 정부가 재정 투입 등 정책적인 노력으로 경기 회복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삼성전자가 4분기 만에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1%대 점유율을 회복하면서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1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100만 대를 출하해 점유율 1.1%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1%대 점유율을 회복한 것은 작년 1분기 이후 4분기 만입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중국 점유율은 2016년 4.9%, 2017년 2.1%에서 지난해 0.8%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세계 3대 전자전시회로 꼽히는 베를린 가전 박람회 28일 미리 만나볼 수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특히 올해는 인공지능으로 더 똑똑해진 소형 가전들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스페인 현지를 최하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오는 9월에 열리는 베를린 국제 가전 박람회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는 프리이파 행사장입니다. 과연 올해는 어떤 제품들이 주목받을까요? 올 초 이탈리아 가전기업과 합병해 본격적으로 유럽 시장에 뛰어든 중국 하이얼그룹. 스마트폰과 결합한 한층 똑똑해진 세탁기를 내놨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빨랫감을 찍으니 색까지 구분해 최적의 세탁 코스를 추천해줍니다. 이번엔 때 묻은 옷을 어떻게 빠는지 물어보니 How can I remove chocolate stains? 알아서 세탁법을 찾아주고 스마트폰만 있으면 바깥에서도 세탁기를 돌릴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진화는 대형 가전뿐 아니라 소형 전자제품에서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필립스가 내놓은 인공지능 진동 칫솔은 이용자의 치아 상태를 스마트폰 앱에 저장하고 이 정보를 치과 의사에게 보내 상담까지 할 수 있는 원격 의료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Our mission is to improve the lives of 3 billion people every year by 2030. 요리하다가 종종 깜빡하곤 하는 가스나 전기 레인지 끄기. 핀란드의 스타트업 사페라는 이럴 때 안전을 지켜주는 인공지능 센서를 들고 나왔습니다. 후드에 달린 센서가 스마트 기기와 알람을 통해 위험을 알리고 자동으로 전기 레인지를 끕니다. 여기에 생선이나 고기를 구울 때 생기는 미세먼지도 실시간으로 측정해 알려줍니다. Safera Sense, you can eliminate the number one reason of home fires. 가전의 진화와 함께 올해 세계 전자제품 시장은 1조 520억 유로, 우리 돈으로 1,360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1% 성장할 전망입니다. 특히 스마트 가전에 대한 수요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입니다. 2 years ago, we figured out that there's a change in innovation. In this connected world with the connected products, there's no isolated industry anymore. 인터넷과 인공지능 그리고 애플리케이션까지 누가 더 똑똑하게 기술 융합을 하느냐가 올해 가전 시장의 승부처가 될 전망입니다. 스페인 안달루시아에서 YTN 최하영입니다. 요즘 같은 계절에 야외 행사용 등으로 많이 팔리는 대용량 페트병 맥주는 색깔이 들어가 있어서 재활용이 어려웠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퇴출된다고 합니다. 황선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용량 페트병 맥주는 가정이나 나들이용으로 나름대로 수요가 적지 않습니다. 전체 맥주 출고량 가운데 16% 정도를 차지합니다. 문제는 재활용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페트병은 몸체가 무색이고 단일 재질일 때 재활용하기에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맥주 페트병은 자외선이 투과돼 맥주 맛이 변할까 봐 색깔을 넣고 나일론, 철 등을 섞었기 때문에 재활용이 쉽지 않습니다. 페트의 따 물질을 선별을 해내야 됩니다. 이 선별을 해내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그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또 재활용 제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재활용 환경부는 2021년까지 유색 페트병을 퇴출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들어갔습니다. 무색 페트병만 사용하도록, 즉 유색 페트병에 대해서도 사용을 금지하는 하위 법령 개정안을 하반기 중으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천덕꾸러기 신세인 맥주 페트병은 유리병이나 금속캔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주류업계 협의와 전문가 연구 용역을 거쳐 올해 연말까지 맥주 페트병 퇴출 시간표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생산 설비 구축 등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실제 퇴출은 내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관련 입법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산부인과 의사들이 진료 거부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종교적 신념이나 생명윤리, 트라우마 등으로 시술을 못할 수 있으니 이를 보장해달라는 겁니다.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로 다음 날인 지난달 12일, 한 산부인과 의사가 낙태 시술과 관련해 국민청원을 제기해 참여 인원이 3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 의사는 청원서에서 신비롭게 형성된 태아의 생명을 제 손으로 지울 수 없다며 낙태로 인해 진료 현장을 반강제적으로 떠나야 하는 의사가 없도록 진료 거부권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낙태 시술이 산부인과 의사가 당연히 해야 하는 시술이 된다면 산부인과 의사의 길을 접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의료법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태 시술의 경우 의사의 종교적 신념과 생명윤리 판단에 따라 진료 거부가 필요하다는 것이 산부인과 의사들의 판단입니다. 산부인과 수술 자체가 굉장히 트라우마를 줄 수 있거든요. 본인의 트라우마가 있어서도 안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항상 산부인과 또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에 한번 노출됐거나 이런 분들은 또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수술을 안 하는 이유는 너무도 많습니다. 헌재는 형법상 낙태죄를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내년 말까지 관련법 조항을 개정하도록 결정했지만 사회적 갈등은 여전합니다. 낙태죄에 대해 일부 여성계는 폐지를, 일부 종교계는 존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술의 주체인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 시술 거부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법 개정까지는 진통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네, 어린이날인 오늘 전국에 미세먼지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초여름 더위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YTN 중계차가 오늘은 어린이 대공원에 나가 있습니다. 박현실 캐스터. 네, 서울 어린이대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어린이날인 만큼 그곳에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마스크는 꼭 챙겨야겠죠? 네, 행복한 어린이날을 맞아서 야외로 나들이 나오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잊지 마시고 미세먼지용 마스크부터 챙기셔야겠습니다. 서울 등 전국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짙게 나타나면서 단체로 마스크를 끼고 움직이는 가족들도 많이 보이는데요. 이 고농도 미세먼지는 입자가 작아서 어린이 등 노약자에게 유독 해롭습니다. 꼭 이동하실 때 미세먼지용 마스크 챙기셔서 아이들의 즐거움뿐 아니라 건강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기와 충청, 전북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세종과 충남 권역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도 발령 중입니다.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약 50 마이크로그램을 웃돌면서 평소보다 2~3배가량이 높은데요. 밤에는 중국발 스모그가 또 유입되면서 중서부 지역의 농도가 더 높아지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올라서 초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26도, 대전과 광주 27도, 대구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강한 볕에 전국의 자외선 지수 또한 높음에서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릅니다.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수시로 덧발라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도 대체 공휴일인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20도로 내려가면서 때이른 더위가 꺾이겠고요. 당분간 비 소식은 없어서 맑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자외선과 함께 오늘 오존 농도도 높게 지속했습니다. 오존은 자동차 배기가스가 강한 자외선에 의해 분해돼 만들어지니까요. 차도와는 되도록 멀리 떨어져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봄 기온이 완연해지는 5월이지만 이맘때만 되면 눈이 충혈되거나 기침과 콧물이 흐를 때가 많습니다. 바로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입니다. 5월부터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봄 햇살에 따스함이 더해지는 5월은 야외 활동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봄의 불청객 꽃가루 알레르기도 동시에 심해져 주의가 필요합니다. 꽃가루 알레르기는 보통 삼나무와 참나무, 자작나무 등에서 피는 꽃이 원인입니다. 이 꽃가루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아 바람에 의해 날리는데 4월 하순부터 점차 늘어나 5월에 급증합니다. 입자가 작으니까요, 꽃가루 입자가. 그러니까 그 바람에 날리기 위해서 얘네들이 더 많이 퍼지니까 그게 더 많이 노출이 되겠죠. 사실은 제일 많이 꽃이 필 때가 이제 4, 5, 6월 때 이제 봄철. 이 꽃가루는 코나 면역 체계에 작용해 이상 반응을 만들어내는데 코막힘과 비염, 재채기, 천식, 결막염 등을 유발합니다. 지난해 기준 성인의 17.4%, 청소년의 36.6%가 꽃가루가 유발하는 알레르기성 비염을 앓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적으로 사실 알레르기 비염의 유병률은 대부분은 성인보다 청소년에서 높고 그 유병률이 전체적으로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전문가들은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농도가 높아지는 오전 시간에는 야외 운동이나 외출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북한이 전술 유도무기 훈련을 공개하면서 정치권이 이번엔 대북 문제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장외에서 대여 투쟁을 선포한 한국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현안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교수, 김민전 경희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제 오전에 갑자기 북한에 이 전술 유도무기 훈련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게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북한의 움직임 좀 갑작스러운 느낌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한미 당국이 공식적인 발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특히 한미,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까지 포함한 한미 당국의 공식적인 발표가 있기까지는 뭐 또 과도한 정치적 공세는 자제하는 게 좋겠죠. 일단요. 제 생각이 그렇게 들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문제는 이제 지금까지 나온 바로는 뭐 70km, 80km 사정거리, 500km까지니까 이것은 결국 이제 한반도 중심으로 하는 정도 수준의 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북한의 이번 공세는 현재 북미 간의 협상 과정 중에서의 유리한 테이블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액션이다. 그 액션에 대해서의 정당성이라든가 과도성에 대해서는 일단 논의하더라도요. 일단은 그 정도 수준에서 봐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제 정확한 것은 한미 당국의 공식적인 발표가 있어야겠죠. 그러나 하여튼 지금 북한과 미국이 협상의 끈을 놓지 않는 과정이니까, 않고 있으니까 그 과정 중에서 발생한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우리 또 이제 외교부라든가 한국의 입장에 중요한 문제가 다가올 것 같습니다. 네, 북미 협상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첫 번째로 북한의 대내적인 정치 차원이다라고 하는 차원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의 하노이에서의 노딜에 이어서 푸틴과의 또 노딜, 정상회담에서의 노딜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노딜 외교 정책에 대한 좌절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결국 미사일 발사를 한 것이 아니냐, 또 북한 주민들의 불만 이런 것들을 누구뜨리겠다라고 하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중거리나 장거리 혹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아니었다는 점은 결국 북한이 그래도 북미 대화를 지속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아직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장에서 이것은 뭐 상당히 큰 도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뭐 어저께만 해도 조선중앙통신이 대구경 방사포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또 오늘은 노동신문에서 이제 이 사실을 실음으로써 뭐 이 탄도 미사일인 게 거의 뭐 확정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이스칸도를 그 뭐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미사일이 굉장히 강력한 것으로 얘기되지 않습니까? 네.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MD도 피해갈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또 핵 탄두도 장착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굉장히 위협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단순히 북미 간의 대화에 있어서의 조금 더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만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거리가 아닌 걸로 봐서는 미국과의 극단적인 대립은 피하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정확한 걸 일단 아는 게 필요하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교수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작년 9.19 합의, 우리가 군사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사실상의 군축 합의인데 그것은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반한 것이죠. 이것은 우리 정부가 물론 하겠지만은 적절한 대응을 하겠지만 공식적인 항의가 있어야 될 문제고요. 이런 부분들은 용납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물론 이제 정확한 것을 밝혀져야겠지만은 이것이 유엔 안보리 제재 사항이라 그러면은 탄도미사일 발사했다 그러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한 격이 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협상은 협상대로 진행된다 할지라도 군사적인 이런 도발이라든가 우리하고의 군축합의라든가 군사 협정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정식으로 항의하면서 나가야 또 협상도 진행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런 부분 뭐 적절하게 청와대나 국방부가 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네. 일단 그 탄도미사일이 발사체에 포함됐다 이런 그 예측 이런 추측과 관련해서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은 최종 판단은 이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어제 밝혔던 입장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북한의 이번 행위가 남북 군사 합의의 취지에 어긋나서 매우 우려된다.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뭐 말씀하신 그대로 청와대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대변인 성명을 내놓은 것은 굉장히 적절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대변인 성명으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나아가서 9.19 합의를 군사 합의를 우리가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지금 조치들을 우리 쪽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과연 계속되어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한 항의가 있어야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까지는 가지 않았다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이 유엔 제재를 위반하는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찰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런 문제 제기가 분명히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9.19 군사 합의에 있어서 지켜야 할 부분과 또 조금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다 청와대에서 새로운 입장을 좀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난 4.27 우리 판문점 선언 그 1주년 기념식도 우리가 반쪽짜리 한 거 아닙니까? 북한 하자 그러는데 안 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 전날인가 북한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중앙통신이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북한 매체에서 우리 민족끼리라는 얘기를 또 강조했어요. 네. 우리 민족끼리 해야 된다. 그런데 저는 우리 민족끼리라는 용어는 사실상 북한이 수차례 써온 겁니다. 이제 뭐 6.15 정상회담부터 그때부터 합의한 것이고 계속해서 우리 민족끼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하는 행동을 보면은 우리 민족끼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북한 비핵화 문제도 실제로 민족 간의 우리 남과 북이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통된 인식을 갖고 같이 여론을 모아서 풀어나가야 되는 것인데 항상 이 남한을 뭐 지렛대로 생각한다든가 미국의 협상을 위한 하나의 중간 과정으로 판단한다든가 이런 전통적인 북한의 대남 정책인데 그것을 잠깐 변화시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사일 부분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북한이 정말 우리 민족끼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그리고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남한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남한 국민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 여론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를 들면 도발성의 어떤 이런 성격의 예를 들면 뭐 발사한다든가 이러면은 이것이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네. 물론 북한 내부 자금도 있겠지만 상당히 좀 안타까운 측면이 이제 강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북한 발사체 소식이 들려오면서 야당은 우려를 넘어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장외투쟁에 나선 한국당은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화면 보고 나서 이야기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굴종적인 대북 정책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민생이 파탄나고 경제가 망하고 안보가 절단났습니다. 그걸 가지고 미사일이 아니다, 뭐 다른 거다. 국방부에서 또 그런 소리 하고 있어.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보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뭐 국방부 발표, 정부 비핵화 정책 모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야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소리다.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마 이 국방부에서 그동안의 발표가 조금 혼선이 있었던 부분은 저는 시간차를 두고 좀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애시당초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에서 발사했던 것은 방사포다 이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는 또 이것을 발사체다, 초기에는 미사일이 아닌가 이렇게 하다가 발사체다 이쪽으로 이름을 옮긴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서 오늘 아침 노동신문 사진은 이제 탄도미사일 사진이 실렸기 때문에 아마 지금쯤은 국방부도 입장이 바뀌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의도적으로 뭐 요즘 같은 시대에 저것을 의도적으로 속이겠다라고 해서 속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아마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속인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어젯밤에 중앙통신이 얘기했던 것은 방사포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그 입장을 또 따랐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야당이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돌다리도 두들겨서 건너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 정부가 너무 빨리 북한에 대해서 선의만을 강조하는 정책을 취했던 것도 사실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선의를 상상하고 또 선의만을 위한 정책으로 가서는 안보 문제는 뭐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 정부가 한 번쯤은 다시 한번 그야말로 북한에 대한 정책을 다시 한번 조정해야 될 시점이 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합니다. 네, 저희가 자유한국당 입장을 좀 들어봤는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신속 처리한 건 그러니까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정부 여당을 계속 비판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발사체 이슈가 이제 더해진 거예요. 그럼 앞으로 지금 들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비판의 어떤 논조가 더 강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중요한 국정 운영에 중요한 정책 방향을 내세운 게 대북 정책 아니겠습니까? 남북 화해 정책인 것이고 평창 올림픽 이후에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 그래서 뭐 중매자 촉진자 이런 역할들 쭉 해온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강한 이제 비난과 비판이 있겠죠. 그것이 이제 정치적으로 잘못됐다. 문재인 정부가 해왔던 대북 정책이 틀린 것이다. 봐라, 이렇게 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강한 비난과 비판이 있을 것인데요. 그런데 이 문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도 봐야 됩니다. 이것은 북한의 문제는 하나의 문재인 정권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가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보에 대한 문제고 그리고 평화에 대한 문제고 그리고 한반도의 안정과 향후의 발전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특히 핵이라는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죠. 우리가 노력을 해서 비핵화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북미 간의 협상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안을 내고 또 주도해 나가는 측면이 있는 것이에요. 결국은 북한과 미국이 하는 것이지 우리가 대북 정책을 어떻게 이상하게 핀다, 잘한다, 못한다 해서 굴종지게 되는 건 아닙니다. 여태까지 지난한 그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북미 간에 이 상태 속에서 우리가 뭐 어떤 카드를 낸 적이 있나요? 그건 북한과 미국 간의 협상 과정 속에서 만들어졌던 과정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과도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에 있어서 어떤 그런 근거라든가 사실 이런 부분과 좀 먼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한반도에 있어서의 전쟁 위협을 억제하고 그리고 그것을 평화로 나갈 수 있는데 그것은 단순한 문재인 정권만의 문제는 아닌 것이죠. 국가적인 문제이고 국민적인 문제다.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좀 비판을 해주면 좋은데 이제 아무래도 좀 뭔가 호재를 만한 거 아니냐 생각 좀 하는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그런 부분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또 한동안 이제 북한 이슈가 주요 화두로 거론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이것이 일회적인 그야말로 미사일 실험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지속될 것인지 이것이 이제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6년에도 사실 그 당시에 북한이 자발적으로 미사일 모라토리움을 미사일 실험을 더 이상 하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험 중지를 깨고 놓은 것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 이후에 중거리 뭐 이렇게 차근차근 나갔다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도 단거리에서 시작해서 중거리, 장거리, 뭐 대륙간으로까지 나갈 것이냐 그 시점이냐 아니면 일회적으로 그냥 북한 국내 정치를 위해서 노딜을 만회하기 위한 것이냐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북한이 점차적으로 미사일 실험을 확대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뭐 아주 중대한 국면에 직면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냐 이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익표 수석 대변인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늦추지 말고 대화를 재개해야 합니다. 북한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남북 대화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예, 어쨌든 지금 북미 간의 대화를 중재해온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감이 높아진 상황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냈습니다.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굿 이너프 딜이라고 해서 포괄적 비핵화를 하고 거기에는 로드맵을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지금 대한민국의 입장입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메시지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제 제재에 대한 상응 조치를 어떻게 해나갈 건가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하자는 것인데 북한이 지금 이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참 어려운 과정입니다. 계란으로 파헤치기다. 제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는 한반도의 뭐 재작년과 같은 그러한 어떤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전쟁의 도발 가능성이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풀어나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노력이 중요한 것이고 그 노력이 계속해서 지속되다 보면 양측 간의 어떤 급격한 도발이라든가 급격한 대립 갈등 이런 부분들을 막아내면서 어떤 협상안을 끊어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뭐 잘 아시는 얘기지만은 선거 얼마 안 남았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항상 미국 대통령은 전에 부시 대통령도 그랬고 항상 이 북한 관계의 대북 문제를 그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라든가 활용 카드로 항상 삼아왔습니다, 실제로. 북한도 그걸 알겠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 협상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이고 북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소식이 요즘에 최근에 들리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더 어렵다는 얘기들이 막 들린단 말이에요. 장마당에 더 없어진다는 얘기라든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고립되고 있고 사실상 자각 노선을 펴고 있지만은 북한이 외부 자원에 대한 지원 없이 스스로 경제적인 진정과 발전이 이르면 어렵다는 것이 대내적으로 더욱더 증명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현재. 그럴 때 북한도 협상을 할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문제에 있어서 이제 북한의 대내적인 문제, 군의 반발 문제 이런 부분들을 또 종합해서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하여튼 우리 문재인 정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명하고 그러나 또 원칙을 갖고 대처를 해야 하지만은 이 문제를 하여튼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하여튼 북미 간의 대화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안도 내고 계속해서 양쪽을 중재하고 또 입장도 서로 간에 연결시키고 이런 노력들을 저는 하여튼 힘들지만 계속 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은 또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이 또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시키는 중요한 길이다라고 판단합니다. 우리 정부가 북미 간에 또 중재하는 역할을 잘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까 더불어민주당 얘기를 보더라도 북한에 빨리 남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북한에 대화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북한과 대화를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습니다만은 문제는 북한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남북 정상회담도 거부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사도 거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그 공동사무소에서의 대화도 사실상 단절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전혀 여기에 응답하지 않는데 어떻게 대화를 해갈 것이냐 이것이 결국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숙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사실 지금 유 교수님 말씀하신 good enough deal을 유 교수님 말씀하신 설명대로라고 한다면 미국의 입장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결국 포괄적으로 핵 신고를 하고 이에 대한 협상을 하고 그리고 로드맵을 만들자. 그리고 난 이후에 이것을 진행해 가는 과정은 미국 전문가들도 10년 이상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결국 이것을 신고하고 어떻게 그 폐기를 해갈 것이냐 이 로드맵을 만들고 여기에 협의를 하고 이 과정이 일어나야 그 뒤에 그야말로 폐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북한이 핵 신고는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진도가 나갈 수 없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은 결국 북한이 정말 핵을 폐기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달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가 가진 숙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정부는 어떤 역할을 그 과정에서 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정부가 사실상 할 수 있는 역할이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오히려 여러 가지 제재 완화나 이런 것들 끊임없이 단거를 제시함으로써 북한이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뭔가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환상을 심어준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안 한 것만도 못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를 위한 노력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노력이 어떤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이것을 하겠다. 핵에 대한 폐기가 없어도 얼마든지 대가가 지불될 수 있다라고 하는 환상을 심어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유 교수님 간단히요.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 유 교수님 보실 때 뭐가 있다고? 저는 우리 정부가 전에는 북미 간의 협상 과정에 있어서 보면은 좀 소외돼 있었어요. 그래서 통미봉람이라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주도적 역할의 롤이 얼마 전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얘기했지만은 이 포괄적 비핵화 합의안과 그 단계적인 상황 조치 이 부분은 우리가 낸 아니란 말입니다. 여태까지 이런 안을 우리가 낸 적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런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까지 발생했지만은 우리가 이 대북 관계에서 북미 간의 협상 문제를 끌어나갈 수 있는 어떤 우리가 키를 갖고 나갈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번에 대통령이 카자흐스탄까지 방문해서 카자흐스탄의 비핵화 과정에 있어서의 핵폐기 과정에서의 역할도 우리가 얘기했었단 말이죠. 상당히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역할이 로드맵이 또 잡힌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과정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제 야당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건 안 된다. 그럼 제재하고 우리도 예를 들면 압박하고 대립하고 격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가지 선택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북한이 예를 들면 이런 미사일을 뭐 확실히 증명은 안 됐지만 미사일이다 그러면 우리가 제재하고 압박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떤 상황이 발생할 거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과정이다 하나의 ING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보고서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라는 문제를 우리가 안을 내고 또 미국과 국제사회하고 얘기하면서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부분들이지 또 이것을 예를 들면 진짜 굴종 정책이었다. 이제는 그러니까 대북에 압박을 가해야 된다. 모든 걸 또 막아버려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황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판단은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이런 걸 또 갖고 해야겠죠. 한미 양국이 국가나 한미 동맹 관계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어렵고도 중요한 과정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저희가 잠깐 얘기를 나눴던 한국당 장외 집회 이야기도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물세례를 받는 데 호된 신고식을 치르기도 했는데 사실 이런 반응을 아예 예상치 못했던 건 아닐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행을 강행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다 그러면은 만약에 진짜 알고서 갔다 그러면은 이런 역작용을 통해 갖고 어떤 지역주의적 어떤 그런 반응을 통해 갖고 예를 들면 다른 지역, 예를 들면 TK라든가 PK 지역의 한국당의 전통 지지를 다시 겹치시키는 역할을 하자 뭐 그런 판단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랬을 것 같지는 않고요. 황교안 대표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광주의 민심을 전혀 모르고 간 것이죠. 5.18 문제라든가 최근에 이제 한국당이 했던 여러 가지 좀 극단적인 행태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정치 극단주의적 행태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호남의 민심은 상당히 나쁘고 그런 부분을 용납하지 않는다, 용인하지 않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한국당이 이 문제를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이것을 예를 들면 역이용해서 그러면 우리 전통적 지지에 있는 지역에서는 단결하라. 이렇게 또 정치를 이용하다 보면은 정치가 자꾸 후퇴로 가는 것이고 극단화되는 것이고 뒤로 돌아가는 전 근대적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민주당이라든가 뭐 정부도 잘 대응을 해야겠지만 한국당도 마찬가지로 광주의 민심이 이렇다라는 왜 그런 건가, 왜 물세례를 받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이걸 자꾸만 더 극단으로 가다 보면 한국당이
상당히 보수를 넘어서 제가 방송 용어는 정확한지 모르지만 완전히 더 돌아가는 이러한 형태의 정당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광주의 민심을 잘 아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황교안 대표가 광주행을 강행한 배경 뭐라고 보시나요? 네, 광주만 또 안 갔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또 비난의 소지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자유한국당의 대표가 갈 수 없는 땅이 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 갔다면 안 가는 대로 비난이 있을 것이고 저는 가는 것은 원칙에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제 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의 전체의 분위기는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만 일각에 있어서 지나치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는 이런 흐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광주에서 물세례를 했다라고 하는 게 저게 또 호남의 전체적인 민심이다 이렇게 보지도 않습니다. 그야말로 황교안 대표가 그 통진당의 해체에 관계했기 때문에 아마 통진당과 관계된 분들이 혹은 또 그 지지자들이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부분에 대한 과잉 해석이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 얘기를 보면 이미 자유한국당에서 원인을 만들어 놓고 분노를 유발한 거 아니냐 또 이런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 어떻게 저는 그런 해석 자체가 굉장히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특정 지역은 오지 말라고 하는가? 이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 의원의 해석이야말로 구태 중에 구태고 또 지역 감정을 일으키기 위한 발언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배경이 됐던 게 보면은 5.18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이제 망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고 5.18 민주화운동 그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또 갈등을 겪지 않았습니까? 자유한국당과 관련해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한 걸로 보이는데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5.18 진상조사위원회를 지금 제대로 구성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것은 전적으로 한국당 책임이 크죠. 실제로 5.18 민주화운동과 반대되는 입장을 갖고 있는 상당히 폄훼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언론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 자꾸만 늘라 그러면 5.18 진상조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헬기에서 총기를 쐈는지 아니면 성폭행과 아주 극단적인 성적인 억압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진상조사가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5.18이라는 문제를 한국당이 이거 굉장히 지났고요. 실제로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우리의 민주화 운동 중에 하나였고 만약에 5.18이 없었으면 그 위에 또 군사 쿠데타가 또 일어날 수 있었던 가능성이 큰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5.18의 광주 시민들의 희생과 이런 투쟁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만들어졌다는 과정. 이걸 한국당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자꾸만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면은 역사가 거꾸로 가는 거죠, 완전히. 그러면 역사하고 화해할 수 없고 국민과 화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당히 요즘에 한국당에 물론 이제 징계는 일부 했습니다만은 5.18 관련 문제를 학계나 국민이 다 정리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국가 기념일로 됐고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이고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해서 자꾸만 이제 거꾸로 가는 듯한 행동을 자꾸만 보이는 것인지 이거는 한국당 입장에는 한국당이 자꾸만 이게 극단화되는 정당, 상당히 완전히 라이트에서도 익스트림하는 아주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정당으로 간다. 그것이 한국당이 과연 그러면 내년 총선에 지지는 지금 나온다 하지만 내년 총선에 그럼 투표를 던지겠습니까? 유권자들이 투표라는 것은 신뢰 행위인데 결국은 그 신뢰가 불신으로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한마디 보태고 싶은데요. 사실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진 게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진상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왜 할 때 좀 제대로 안 하고 계속해서 제대로 안 하고 이것을 계속 문제를 끌고 가느냐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을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한 게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바로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노태우 정부 때 이것을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거부하는 자유한국당의 일각은 무엇이냐. 그야말로 한국의 정치가 정말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광주를 방문했을 때 벌어진 그런 상황들이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여러 가지 논란과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민심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장외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 장외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발언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무성 의원의 다이너마이트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얘기를 한 건지 들어보고 있습니다. 4대 강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서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네, 다이너마이트로 청와대를 폭파시키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온 발언인가요? 지금 4대강 보 해체 사업하고 있잖아요. 이명박 네. 정부 때 했던 거. 문제점 있는 것을 해나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와 연관해서 거꾸로 그 다이너마이트를 청와대에 가서 폭파시키자고 하는데 저는 김무성 의원이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 참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 한국당의 지도부들이 연일 거센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저는 그래서 걱정스러운 것은 한국당이 이 태극기 세력에게 완전 점령당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당이 과거에 우리나라의 보수 정당으로서의 정통성을 갖고서 움직인다고 자처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한국의 보수가 물론 장단점이 있지만 상당히 국가 공동체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법치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던 거, 어느 나라 보수당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정체성과 생명인데 이런 부분들은 다 져버리고 말이죠. 이게 이 김무성 의원 발언도 태극기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거 아닌가요? 태극기 세력한테? 저는 그런 생각마저 들어요, 이것이. 네, 그러면서 지금, 예. 한국당이 본래의 한국의 중요한 정통적인 보수 정당으로서의 위상을 갖기보다도 네. 상당히 이제 극우적인 세력에 의해서 자꾸만 그 표만 생각하고 그 목소리만 내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게 단 줄 알고 실제로 선거에서 전혀 아닌데. 그래서 이 문제는 한국당 내에 아마 이렇지 않은 사람들 목소리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한국대 전통적인 당원들도 TK 당원들도 아마 김무성 의원이 얘기한 이 발언에 대해서 다 반대할 겁니다. 그래서 이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각성하고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네, 뭐 저도 동감입니다. 사실 이것이 시위라고 장애 집회라고 하는 것이 하다 보면 현장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거기에 누가 주로 왔느냐에 따라서 발언 수위가 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결국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태극기 세력이 주로 온 거 아니냐 네. 이런 뭐 의혹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네. 뭐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굉장히 한편에 있어서는 정책적으로 굉장히 극단적으로 왼쪽으로 많이 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발이 오른쪽에 있는 분들이 큰 것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탄핵 이후에 소위 적폐청산이라는 것이 너무 과혹한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반발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책적인 실패로 인해서 자유한국당을 대안으로 생각했던 분들도 아마 오히려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장애 집회가 계속된다라고 하면요. 그래서 정말 본인들이 수권 야당으로서의 위치를 더해가느냐 아니면은 그냥 한풀이만 하느냐 이것은 자유한국당의 선택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자유한국당이 장외 집회를 이제 하는 배경 중에 하나를 얘기해 보자면 바로 신속 처리한 건,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지금 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 중에 하나죠. 그 하나인 바로 수사권 조정안이 최근에 또 관심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문무일 검찰총장이 반대 입장을 내놨기 때문인데, 검찰 입장에서는 왜 반대하는 건지 그 부분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건 이건 검찰이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영장 청구권이 있고 기소 독점권이 있고 또 직접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 지휘권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 이 검찰의 권한 중에서 이렇게 막강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검찰은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이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요. 그런데 그 부분을 권력을 좀 나누자 그러고 분산하자 그래서 그 권력의 분산된 부분들의 혜택을 국민이 좀 받을 수 있게, 국민의 어떤 수사 투명성과 객관성 그리고 인권에 대한 문제를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은 뭐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한 건 아니에요.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이건 검경수사권 조정은. 그래서 하여튼 그것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간에 패스트 트랙에도 어떤 방식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국회에서 상정된 거 아니 이제 지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금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 그러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불만이 있다 그러면 뭐 얘기할 수 있는 선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해외에 나가서 이것을 얘기했다는 것은 저는 정확하게 이건 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왜 나는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뭐 2달밖에 얘기가 안 나왔다 그러는데 왜 그냥 놔두는 진짜 잘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예, 하여튼 뭐 여당도 이것을 뭐 좀 은근히 좀 또 전향적으로 얘기하는 의원들도 있는 것 같고 예. 법무부 장관하고도 의견도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고요. 저는 이 네.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의 이런 학명성 발언에 대해서는 정권에서 그리고 정부 여당에서 분명한 입장과 태도를 취해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학명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해주셨는데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그 검찰의 수장이 이런 입장을 밝힐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뭐 각 조직의 이해관계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고요. 그 조직의 장이라고 한다면 그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쉬운 질문이라고 한다면 그동안의 검찰 개혁 안이라고 하는 게 한두 번 나왔던 거 아니고요. 그때마다 검찰이 가장 많이 내세웠던 게 바로 대배심원제를 도입하겠다. 정치적 사건이나 아니면 검찰 스스로가 연관된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들로 구성되는 대배심원제를 도입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얘기를 정가의 보도처럼 내세웠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이것을 실제로 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스스로 개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첫 번째로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네. 두 번째 문무일 총장의 결국 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정말 검찰이 수사 지휘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민주주의 원리는 권력의 분산이다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수사와 기소가 분산되는 것이 오히려 더 민주주의 원칙에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생각을 해볼 수 네.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문무일 총장이를 비롯해서 검찰이 이것을 거부하겠다라고 무조건 버티겠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더욱더 인권을 보호하고 정말 민주주의 원리에 맞는 검찰과 경찰의 관계로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연구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는가. 네. 그야말로 검찰이라고 한다면은 기소권은 결국 경찰이 제대로 수사했는가 안 했는가를 보고 기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견제가 잘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와 공부가 필요한 시점이지 반발의 시점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330일 동안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경우에 그렇게 국회에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나 100%가 뭐지? 1등급이 2개가 있지. 제조일자까지 있고. 그래서 나 100%란 뜻이야. 우리가 신선하고 맛있으면 됐지. 그게 나 100%예요. 알고 있었어. 이래서 나 100%구나. 타오르는 저 도시처럼 진정 나를 불태웠던 그동안 의리는 지켰는데 내 건강은 누가 지켜주지? V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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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곳에선 언제나 좋은 일이 생겨왔다. 퀸즈파크 마곡 9일 미사. 좋은 일은 언제나 계속될 것 같다. 퀸즈파크 5개.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북한이 어제 전술 유도무기 훈련을 했다고 보도하며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사진상으로는 방사포와 함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탄도미사일이 맞다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입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성 기자. 네, 국방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일단 무기의 종류가 뭐냐 분석 중이었는데 북한이 공개했죠. 네, 북한이 발사체를 쏜 지 하루 만에 방사포와 전술 유도 무기를 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진을 공개해서 무기의 생김새까지 보여줬는데요. 북한이 전술 유도 무기라 부른 무기는 외형상 러시아의 전술 탄도미사일 이스칸다르와 거의 흡사합니다. 이스칸다르는 북한이 지난해 열병식 때 공개했던 단거리 지대지 탄도미사일입니다. 이 사거리는 60에서 70km에서부터 500km까지 조절이 가능하고 최종 단계의 진입 각도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유도가 가능해서 요격이 어렵습니다. 우리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협적인 무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북한이 군사적 무리수를 두고 재원과 사진까지 공개한 건 미국을 효과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차원이겠죠.
네, 북한 매체는 이번 훈련을 통해서 자신들의 자주권과 존엄, 생존권을 해치려 드는 세력이 있다면 즉각 반격을 가할 군의 의지를 과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직접 훈련을 지도한 김정은 위원장은 예고 없이 불의에 조직한 화력 타격 훈련이 성과적으로 진행됐다며 만족을 표했습니다. 이어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진정한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고 담보된다며 전투력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북미 협상이 답보 상태에 놓인 상황에서 한미가 연합훈련을 이어가자 군사적 행동으로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함경남도에 있는 금야강 2호 수력발전소도 시찰했습니다. 자체의 힘으로 발전소를 일으켜 세우고 전기 생산을 정상화하려고 노력한 건 평가할 만한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군사 행보와 동시에 경제도 챙김으로써 자력으로 경제난을 극복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풀이됩니다. 네, 그런데 어제 북한이 쏜 게 탄도미사일이 맞다면 대북 제재 위반이라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네, 탄도미사일이 단거리일지라도 분명한 제재 위반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북한의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미 군 당국이 평가에 매우 신중한 이유기도 합니다. 우리 군은 어제 북한이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고 이 발사체는 동해상까지 최소 70에서 최대 200km까지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북한이 쏜 기종을 단거리 미사일로 발표를 했었는데요. 40여 분 만에 단거리 발사체로 수정 발표한 겁니다. 이 북한의 보도와 관련해서 정부와 군 당국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지선입니다. 청와대는 북한이 어제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 가운데 탄도미사일도 포함되었다는 관측에 대해 최종 판단은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한미 군사당국이 현재 발사체 종류를 분석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한 반응으로 김정은은 내가 그와 함께한다는 것을 알고 나와의 약속을 깨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4일 트위터에 이 아주 흥미로운 세상에서 무엇이든 발생할 수 있지만 김정은은 북한의 대단한 경제 잠재력을 완전히 알고 있고 이를 방해하거나 중단할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한 지 13시간여 만에 나왔습니다. 이에 이어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보고를 받고 화가 났으며 참모진은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할 때까지 트윗을 하지 말라고 권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 인터넷 매체 복스는 현지 시간 4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그를 속인 것처럼 화가 났다면서 고위 참모진은 문 대통령과 통화하기 전에는 어떤 트윗도 올리지 말라고 강력히 권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이례적으로 북한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트남을 방문 중인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은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발사체와 관련해 일본 영해나 배타적 경제 수역에는 영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피지를 방문 중인 아소다로 부총리도 기자들에게 일본의 안전보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태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항공기나 선박 피해 보고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관한 검찰 수사에 앞서 자회사인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회사 공용 서버를 통째로 빼돌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지난 3일 새벽 삼성 바이오 에피스 직원 A씨를 긴급 체포해 증거인멸 정황을 조사한 뒤 돌려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A씨의 자택에 숨겨져 있던 대용량 공용 서버 본체를 확보해 분석에 나섰습니다. 삼성 바이오 에피스 재경팀이 사용했던 공용 서버로 콜옵션이나 상장에 관한 내부 자료 등 4조 5천억 원대 분식 회계와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밝힐 결정적 증거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은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인 증거인멸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삼성전자 TF 소속 임원 등 윗선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최근 삼성 바이오 분식 회계 과정에
그룹 차원에서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법원 선고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헌정 초유의 탄핵과 정권 교체로 이어진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은 이르면 다음 달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데,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도 뇌물 총액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쟁점과 전망을 정유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1년 만에 석방됐습니다.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못 보여드린 점 다시 한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의 운명은 이제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뇌물 액수를 얼마로 벌 것인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항소심은 최 씨의 딸 정유서 씨가 탔던 말 3마리를 삼성에서 34억 원에 제공했다며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선 말 3마리의 형식적인 소유권이 삼성에서 최 씨에게 넘어가지 않았다며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만일 대법원이 항소심의 판단을 뒤집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란 현안에 대해 묵시적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하급심에선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식에게 수사를 통해 경영권 승계 작업이 불법적으로 진행됐다는 정황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임직원들이 증거를 인멸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을 뜻하는 JY는 물론 VIP라는 단어가 들어간 문서와 보고서 등도 일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VIP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이 부회장과의 연관성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 정황이 속속 드러나며 국정농단 선고에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이르면 다음 달 중순쯤 예상됩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어린이날에 2살과 4살 아이를 포함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오늘 새벽 4시쯤 시흥시 은행동에 주차된 차량에서 34살 A씨 부부와 아이 등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에서 다이빙 훈련하던 중학생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어제 오후 2시 반쯤 인천 문학동에 있는 한 수영장에서 중학교 2학년인 14살 A양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A양은 연습 도중 다이빙 때 머리를 부딪힌 뒤 물에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스 중심에 있는 인물들의 사건과 쟁점을 조명하는 인물과 쟁점 시간입니다. 장자연 사건의 증인으로 관심을 끈 배우 윤지호 씨가 한국을 떠났지만 증언의 신빙성을 놓고 진실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 논란과 우려 속에 장자연 사건의 의혹 규명이라는 본질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갑자기가 아니라 4월 4일부터 저 엄마 아프시다고 해요. 이게 증인을 대하는 태도세요? 언제부터 저 이렇게 취재해 주셨어요? 진짜 감사하다. 날선 반응 속에 캐나다로 떠난 윤지호 씨. 한국을 떠나기 전까지 50일 넘게 장자연 사건의 불씨를 살린 건 분명합니다. 언니가 어떤 상황에서 왜 이 사람들을 거론을 했었는지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성폭행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인을 자처하며 10주기를 맞아 당시 상황을 설명한 책까지 냈습니다. 하지만 윤 씨가 대외 활동을 하면 할수록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핵심은 장자연 리스트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리스트를 봤다는 윤 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겁니다. 조모 씨 성추행건 이에 본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장자연 리스트를 봤다, 목숨 걸고 증언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씨는 구체적인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자신에 대한 비판 세력을 향해 가해자 편에 섰다며 비판하거나 사법당국에 모두 16번에 걸쳐 증언한 사실을 강조할 뿐입니다. 무언가를 이익을 추구하려고 나온 게 아니냐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 공개적으로 윤지호라고 나오기 전에 13번의 증언을 마친 바 있습니다. 이젠 16번이 됐고 윤 씨의 조력자들도 비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윤지호와 함께하는 의원 모임을 주도한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관역의 초점을 윤지호가 아닌 장자연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자 윤 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한 박훈 변호사는 장자연 사건 대신 윤지호만 보이게 한 장본인이 안 의원이라며 적반하장이라고 맞섰습니다. 그 전에 자신들이 한 행동들, 증언들 이런 것들이 정말 진실이냐 아니냐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밝혀져야 한다는 거죠. 이러는 사이 장자연 사건의 본질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누가 그녀에게 성접대를 강요했는지, 그 자리에 누가 함께했는지 등은 여전히 안개 속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동석했던 윤지호 씨의 증언은 여전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자연 씨가 이러이러한 일을 겪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진술의 가치는 여전히 되게 중요하다. 윤지호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이런 가운데 진상조사단은 장자연 사건의 재수사 필요성 여부에 대해 오는 8일 검찰 과거사위에 최종 보고할 예정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이른바 윤창호 사건 이후 경각심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음주운전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한층 강화됩니다.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김대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도심의 한 도로. 경찰이 심야 음주 단속에 나섰더니 아니나 다를까 적발 대상자가 잇따릅니다. 점심에 반주 한잔 했다는 운전자. 혈중 알코올 농도를 쟀더니 면허 취소 수준인 0.108%가 나옵니다. 점심 먹으면서 한잔 했는데 면허지? 잘못된 거 아닌가? 또 다른 운전자는 연신 물을 마셔대며 측정기를 부는 척 버텨보지만 아예 안 들어가죠, 바람이. 이게 호흡이 들어가면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거 소리가 나요. 안 부시는 거예요, 지금. 세 번의 시도 끝에 혈중 알코올 농도 0.145%가 측정돼 결국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몇 킬로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저 지금 1km밖에. 다음 달 25일부터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집니다. 면허 정지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 취소는 0.1%에서 0.08%로 하향 조정됩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되는 기준도 현행 3회에서 2회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기준 강화의 필요성은 통계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에서 0.05% 사이에서 난 사고는 1,400여 건에 달합니다. 36명이 목숨을 잃고 2,400여 명이 다쳤습니다. 기존의 음주운전 기준이 0.05%일 때는 한두 잔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인식이 좀 만연해 있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술 한 잔만으로도 음주운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근절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윤창호법 시행에 맞춰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지난해 발암 가능 물질이 검출돼 판매 중지된 발사르탄 성분의 고혈압 치료제 중 일부가 다시 유통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일 새벽 0시를 기해 지난해 제조 판매 중지한 발사르탄 성분 고혈압 치료제 175개 품목 중 106개의 제조와 판매 중지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건강보험 급여도 적용돼 발암물질 검출 논란 이전처럼 일선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진출 이후 처음으로 레드카드를 받았습니다. 선수 2명이 퇴장당한 토트넘은 본머스에 1대0으로 패했습니다. 경기 주요 장면 보시겠습니다. 최근 외신 등을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건강 이상설이 불거졌습니다. 실제로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3월 프랑스 방문 때 걸음을 절뚝거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의자에 앉으면서 양팔로 짚었던 것도 지적했습니다. 최근 칭다오에서 열린 국제 관함식에서 시 주석의 표정이 조금 어색했던 것도 언론에 오르내렸습니다. 건강 이상설이 퍼지자 중국 관영 매체들은 시 주석의 왕성한 대외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도했습니다. 国家主席习近平25号在人民大会堂会见菲律宾总统杜特尔特。国家主席习近平25号在人民大会堂会见肯尼亚总统肯雅塔。 인민일보는 관함식 사흘 뒤 하루에 외국 정상 13명을 접견한 소식을 크게 부각했습니다. 중국의 이런 대응에는 미국 언론에 대한 불신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7년 전 시 주석이 최고 지도자로 오르기 직전에도 월스트리트 저널은 건강 이상설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부주석이었던 시 주석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면담이 갑자기 취소된 상황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술 더 떠 심장 발작 가능성과 교통사고설까지 보도했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건강 이상설이 나올 경우 어느 나라든 공개를 하면서 반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중국은 국가 주도로 언론이 운영돼 의혹이 더 증폭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월드 투어 첫 공연이 열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파서디나의 로즈볼 스타디움이 팬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현지 시간 4일 오후 공연 시작 4시간 전부터 경기장 입구와 BTS 공식 상품 판매점 앞에는 긴 줄이 이어졌고 팬들이 즉흥적인 춤 경연을 벌였습니다. 또 공연장 주변에서 반경 5km 이내가 차량으로 가득했으며 만일의 사태 대비해 경찰 인력과 응급차가 곳곳에 배치됐습니다. 어린이들의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지 않도록 이런 노력이 아동극에서도 시작됐습니다. 폭풍우를 만나 외딴 섬에 표류하는 남자 로빈슨 크루소 역할을 여배우가 맡는가 하면 아예 여배우들만 나오는 아동극도 등장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아동극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로빈슨 크루소 무대. 로빈슨 역으로 남자가 아닌 여자 배우가 등장합니다. 난 로빈슨 크루소야. 만나서 반가워. 바로 성별에 상관없이 역할을 맡는 젠더프리 캐스팅입니다. 처음에는 좀 더 남자아이처럼 목소리를 변화를 줘야 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렇게 하면 이제 결국엔 이 캐릭터를 남자로 지정을 저 스스로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모험심 강한 아이라는 캐릭터만 가지고 연기를 해야겠다. 젠더프리는 지난해 공연계의 화두로 떠올랐지만 아동극에서는 첫 시도입니다. 로빈슨을 저희가 남자도 하고 여자도 하고 교대로 하고 있고요. 소라게 구랩도 남자 여자 바뀌어요 계속. 로빈슨이 꼭 남자에 국한될 필요 없다. 뭐 그런 메시지를 좀 담고 싶었고요. 로빈슨이 쓰레기에 괴로워하는 거북섬을 도와주는 이야기를 통해
환경보호의 중요성도 깊이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해양생태계 연구소의 숨겨진 비밀을 밝히는 이 아동극은 모든 출연진이 여성으로 꾸려졌습니다. 어린이 콘텐츠에서 과학자나 박사는 남자가 맡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이례적입니다. 아이들 주변에 숨어있는 성역할 고정관념의 싹을 없애려는 노력이 곳곳에서 조금씩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진입니다. 어린이날인 오늘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서울 방향 정체가 평소보다 심하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간대는 오후 5시와 6시대로 전망이 되고요. 이 자정 넘어야 정체가 풀릴 것으로 보이니까 시간적 여유 넉넉하게 두시기 바랍니다. 장거리 이동할 땐 휴게소에 들르는 게 안전에도 도움이 되죠. 휴게소 이용객이 뽑은 맛집 함께 보실 텐데요. 경부선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 있는 말죽거리 소고기 국밥이 가장 유명하고요. 부산 쪽 안성 휴게소에 있는 소떡소떡도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휴게소에서 휴식도 취하고 또 맛있는 음식도 드시기 바랍니다. 지금 출발하신다면 목포에서 서서울 요금소까지 5시간 30분 정도 예상됩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이 당진과 서해대교 통과하기 가장 답답하고요. 아직 목포 방향으로도 서평택에서 서해대교까지는 7km 구간 정체입니다. 1번 고속도로도 서서히 서울 쪽 교통량이 증가합니다. 청주에서 5km 구간, 수원 신갈이나 양재 부근에서 각각 정체고요. 35번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도 총 9km 구간 막히는데요. 진천이나 일죽 등 이 충청권 중심으로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직 50번 고속도로 인천 쪽은 마성터널 부근에서만 잠깐 주춤하고요. 60번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쪽은 화도 일대 어려운데 여기 서울 쪽 정체도 시작됐습니다. 행보의 길을 만들어가는 한국도로공사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일요일 뉴스와이드 마칩니다. 잠시 뒤 2시에 YTN24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